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폭락의 시작. 자, 최저점은 아무래도 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인생 역전, 몰빵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자, 정확하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증시의 하락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역시 하락하고 있고 급락하고 있는데 아직 하락장은 초기에 불과하다. 하락장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연 이 하락이 끝나기는 하는 것일까? 이 하락이 과연 이 끝 바닥이라는 것은 존재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최저점은 어디냐? 제가 생각하는 바닥은 어디냐?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부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일단은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 생각을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를 먼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1993년도부터 쭉쭉쭉쭉 상승세를 그려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과거부터 과거부터 우리는 이 당시에 IMF도 터졌다가 그 다음에 리먼 사태도 경험했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고점이라는 이 차트대를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하락으로 인한 여파 때도 지켜냈고 이번 하락 여파 때도 적어도 2000포인트 정도는 정말 강력하게 지켜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차트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 보면 2000에서 2500원 사이가 주워 담을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 750포인트 위로는 단 한 번도 올라갔던 적이 없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를 살짝 했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나온 돌파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의 흐름만 보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이 꼬리는 달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도 보면은 이탈은 하지만 꼬리 달고 지켜주고 꼬리 달고 지켜주고, 그래서 꼬리 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차트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650포인트에서 750포인트, 이게 원이라기보단 포인트겠죠? 그냥 원. 이게 포인트나 이게 사실 주가로 보면 이 사이가 주워 담아야 될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주워 담아야 될 줍줍의 기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이거는 차트로만 보고 말씀드렸고 이 증시의 하락, 증시의 저점, 지금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시장에서 차트만 가지고서 이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강태공 전문가는 미친놈이다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왜 지금 시장이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저점 바닥을 잡아야 될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1. 차트의 바닥을 지금 이제 바닥이랑 차트의 저점 구간대, 이제 매수 구간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가 금리 인상이 제일 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든지 빅스텝이라고 하든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의 악재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파월이 7월에도 뭐 하겠다. 0.5에서 0.75%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한 지속을 재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양적 긴축이라는 걸 왜 하는 것인가? 자, 하필이면 양적 긴축을 왜 했을까?를 놓고 보면은, 자, 지금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의 이유, 금리 인상의 원인이 양적 긴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을 너무 풀었고 그러다 보면서 자,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찍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했다? 돈을 무한적으로 찍어냈습니다. 돈을 막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게 되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뭐 한다?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빅스텝에 이어서 양적 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연내에만 640조 원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나오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영국,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2년간 매년 2,400조 원씩의 자산을 감축한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해봐야 지금 감축하는 자산이 1경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1경이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 1경이라는 자금의 금리 인상, 자금을 회수한 것도 굉장히 악재로 볼 수 있겠죠. 악재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그 양적 완화를 통한 양적 긴축 이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뿐이었냐? 그것을 일단 놓고 보자는 거죠. 자, 양적 완화를 통한 양적 긴축 이 코로나 사태 이후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과거에도 달러 급락하면서 뭐 이거 통화전쟁 조짐 나오면서 이때 뭐예요?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뭐 제로금리에다 뭐다 하면서 2008년 하면 다들 알죠? 리먼 사태. 우리가 자꾸 지금 시장을 리먼 사태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 리먼 사태 때 이제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경기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양적 완화를 통한 자금을 돈을 시중에 엄청나게 풀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땠냐고 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 경고가 더 심했어요. 더 심했고요. 실제로 더 심한 데다가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얼마를 회수했냐고 하면 양적 긴축 한다면서 한 7년을 끌었나요? 그래서 2017년도쯤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풀렸던 10경원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도부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의 대파동 당시에 이때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자,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도 양적 완화를 통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시장에 풀었고, 그리고 그게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연준에 뭐가 돼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시장의 이슈로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회수하겠다는 자금이 얼마다? 그 당시에 10경원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10경원을 해소하겠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10경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자,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는 빠졌어.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까 보여줬죠. 10경원을 이제 해소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무조건 빠진 건 아니었어요. 보면은 이 당시에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10경원에 대한 해소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이 당시에 빠졌던 건 우리나라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라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이거를 무시하고서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2017년도에 뭐였다? 양적 긴축을 통해서 10경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하겠다라고 했지만 미증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미증시는 어땠다? 계속해서 날랐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날랐고 다우지수도 어때요? 계속 날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거 2017년도에 10경원을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에서 얼마? 연내 640조 원 회수. 당장 2년 내로 해봐야 1경이 안 되는 자금을 회수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증시에 엄청난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있느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금리 인상. 결국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이 영향을 크게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리먼 사태가 이때 터졌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찍어 누르고 이제 이 당시에 뭡니까? 제로 금리가 되고 2016년도부터 다시 양적 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금리 변동 추이예요. 2005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갈 때 2008년도에 뭐 됐다? 이때 찍어 눌렀던 거지. 금리는 2007년도에 최고점을 달렸어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이 과연 연준 뭡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정말 악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8년 뭡니까?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할 게 아니라 이거 했었어야죠. 왜? 금리 인상을 때렸으니까. 나스닥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나스닥도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나스닥도 여기서 보면요. 안 나오네요.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나스닥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금리를 빼든지 말든지 뭐 했다? 시장의 상방이 계속해서 지속됐다. 왜? 증시라는 거는 결과 그 나라의 성장성을 보는 거니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성을 본다. 자, 그러면 지금 왜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악재가 되느냐를 놓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악재로 만드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의도적인 것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지난밤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왜? 반발 매수세. 반발 매수세란 건 뭐냐?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아니다. 즉 저가 매수의 유입이란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빠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다. 이거는 뭐냐?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뭡니까? 외국인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지금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빠져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져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가 나온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왜 하필 지금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빠지느냐? 이거겠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 했어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금리 인상 지속했고요. 양적 긴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만 나스닥과 이제 그 해외 다른 국가의 증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뭐했다? 떨어졌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를 놓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런 상황일까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오늘도 하락을 하는데 급락했는데 뭐래요? 이유가 없대. 이유가 없대. 사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냐고 하면은 이겁니다. B2죠. B2.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뭐야? 신용장고가 바닥이 나와야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B2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줄지 않는 이상 상승을 해야 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금리 인상이 왜 악재가 되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자, 우리나라는 빚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MZ 세대들이 영끌족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영혼을 끌어다가 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과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과연 어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번 영끌족의 대다수는 주식 플러스 비트코인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끌도 능력이 있어야 10억, 20억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영혼을 끌었더니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집을 어떻게 사요? 지방에서 사겠지. 이거 갖고 집을 어떻게 사?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봐야 1억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증시로 들어온 자금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뭐가 돼? 우리 알잖아. 뭐가 됩니까?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빚폭탄이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손절 물량을 뭐예요? 여러분들, 위에서 시장가로 1000만 주가 떨어지는데 1000만 주가 시장가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리스크, 러시아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발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난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도 물론 악재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해소될 수 있는 악재입니다. 해소될 수 있는 악재예요. 거기에 맞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해소가 될 수 있는 악재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누르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빚폭탄이란 거야, 빚폭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서, 자, 나스닥이 고점에서 하락을 했어요. 한 마이너스 25% 빠졌어요. 다우존스가 고점에서 하락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15%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몇 퍼센트가 빠졌느냐? 얘는 지금 얘기했죠. 신용 더 터야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밀릴 거라 생각을 해요. 딱 한 2000포인트 근방까지는 열어두는 게 솔직히 속편합니다. 지금부터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지, 2000포인트 근방까지는 열어두는 게 속편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32%인가 빠졌는데 더 밀린다고 하면 마이너스 45% 정도까지는 하방 구간이 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마이너스 한 30 몇 퍼센트, 한 32%, 30% 정도가 벌써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 증시 하락폭만 제일 큰 이유는 뭐다? 이 악재가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B2. 빚을 내서 투자할 사람들, 영혼 끌어가지고 투자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빨리 죽어야지만 뭐한다? 증시의 반등은 나온다. 근데 저는 그게 조만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최저점 이구간, 인생 역전 몰빵 구간이 어딘지, 저는 보통 차트를 보고 증시의 하방을 잡습니다. 차트 논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레버리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과거에도 제가 레버리지 여기서 몰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레버리지가 3배 먹었습니다. 3배. 이 당시에 애매한 거 다 손절치고 레버리지 사세요 갖고 3배 먹고 나왔죠.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리부터가 사실 줍줍 자리 생각하고 있고 한 6,500원 정도? 코스닥 레버리 기준에서 6,500에서 8,000 이 사이가 끌어모아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매수해야 되는 구간대가 아닌가. 그럼 지금 구간대에서 하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5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어쨌든 하방은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방은 뭐다? 신용이 털리는 구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는 내년이 아니죠. 올 하반기 한 7월 중순에서 8월 초쯤이면은 슬슬 상방 추세로 다시 돌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영끌자, 빅2 이 사람들의 시장가 매도 손절 물량을 다 털고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빚이 없으면 왜 금리 인상이 악재겠습니까? 공급난? 이것도 충분히 해소 가능한 이슈입니다. 러시아발 리스크 이것도 충분히 해소 가능한 이슈예요. 우리가 여기서 최고 악재가 추가된다고 하면요. 악재가 추가된다 전쟁밖에 없다. 3차 세계대전이다. 이때 되면 사실 주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의미가 없어요. 집도 의미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요. 얘기했지만 3차 세계대전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 북한도 무조건적으로 할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은 민주국가 대 공산국가 간의 전쟁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우리는 북한과 무조건 전쟁한다. 그럼 여러분들 강남에 집 있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다 폭파되고 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거는 증시 악재가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3차 세계대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시장의 하방, 시장의 저점은 어디다? 지금 이 구간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지금 딱 얘기했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여유롭게 2000포인트까지 열어놓으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650포인트 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사실 딱 지켜줘야 될 구간대가 된다. 꼬리를 달아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